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센서리 너무 어려워 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저는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저는 사실 커핑에 굉장히 집착하던 사람입니다. 커피 시작을 거의 커핑으로 하기도 했고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커피 업계의 로버트 파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로마 키트로도 훈련을 하고 향신료도 직접 사서 해보고 과일도 다 먹어보고 훈련을 많이 했었죠. 거의 3년간 10,000개 이상의 커피를 맛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커피 산지를 다니면서 그 오리진에서 커핑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COE 커핑도 심사위원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BOP에서 그런 엄청난 호사스러운 커핑도 해봤습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커핑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커피 공부를 하면 이런 순으로 많이 했어요. 핸드 드립 먼저 하고, 그게 잘 되면 이제 로스팅 공부하고, 로스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커핑이다. 그렇게 커피 공부의 순서가 많이 되어 있었었죠. 그 당시에도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커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커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왜일까요? 커핑이라는 기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신다면 이제 시작점에 설 수가 있게 되신 것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커피를 즐기시고 있다면 한 번에 6가지 커피를 놓고 비교하시는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커피를 취미로 즐기는 것과 전문가로서 테이스팅한다는 것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커핑을 잘하는 것, 세밀하게 어떤 맛들을 구분을 잘하는 것보단 적절한 공감과 함께 다양한 커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치가 몇 년간 잘 쌓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강력한 나침판을 얻게 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실 겁니다. 내가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추출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커피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손님 한 사람이 와서 커피가 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핑 센서리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나면 저를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그냥 소신 있게 제 생각만 둘 다 경험을 해보고 느낀 제 생각을 그냥 전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SCA가 점수가 짜고 COE가 후하다. 실제로 한국에 커핑하는 사람들은 SCA로 준 점수에서 2점을 더하면 COE 점수가 된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죠. 특히나 한국에 SCA 기준으로 커핑하시는 많은 분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기도 하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87점을 준 커피가 SCA 기준으로 커핑한 사람들에게 80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커핑을 하면서 느낀 것은 SCA나 COE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OP는 SCA 방식으로 하지만 100점도 주거든요. SCA와 COE의 시스템적인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SCA는 향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COE라는 그 방식에서는 향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분쇄된 향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COE가 좀 더 소비자 지향적인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SCA에서는 한두 명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한 사람에게 칼리브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COE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헤드저지가 있지만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COE 커핑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서 하나가 한 명의 락스타가 아니라 그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은 이렇지만 잘 그 근간을 생각해보면 COE는 다분히 데이터적인 집단입니다. 커피의 평가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COE의 칼리브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은 커핑을 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느끼기로 커핑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세밀한 어떤 차이를 잘 느끼는 사람이라기보단 존중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봤거든요. 즉 내가 낸데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주는 점수가 정답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기관과 집단에서 어떤 철학으로 커핑을 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들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커핑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핑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10번, 20번 커핑해도 서로 간에 점수가 계속 다릅니다. 내 취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80점이야, 이건 너무 내 취향에 맞으니까 90점이야 라고 많이 한다면, 숙련된 정말 잘하는 커퍼들과 커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점수가 완전히 달라도 딱 한 번만 커핑하고 나면 그 기간에서 추구하는 바, 목적, 그런 것에 따라 귀신같이 점수가 맞춰집니다. 통찰력이 있고 공감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맞출 것은 맞추되 자신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전체 점수에서 많아봐야 1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커핑 점수의 거의 0.25점, 0.5점 적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커핑 점수가 너무 높아진다면 그 사람은 사실 적절한 커핑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다르긴 다릅니다. 점수가 높다는 것이 사실 맛있다라기보다는 구별이 된다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게 좋은 퀄리티랑 연관이 있도록. 사실 올해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90점 이상의 커피들을 변별력 있게 커핑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COE 커핑을 하거나 한국에서 커핑을 해보면 90점 이상일 때는 그냥 제쳐두는 편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 90점 이상이다. 실제로 웬만해서는 커핑에서 90점 이상도 잘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뭐 엄청 좋으면은 91점, 정말 미친듯이 황홀하면 93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90점에서 100점 사이 커핑을 염두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저도 게스트 커퍼로 심사를 했을 때 90점에서 100점 사이로 커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곳에서 출품되는 가장 하위권 커피가 웬만한 나라의 COE 1등이랑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BOP에 나오는 커피의 제일 낮은 등수가 90점이라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커피가 97, 98, 100점이 되는 것이 이상할 건 없더라고요. BOP에 가보면 정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바이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구매력도 좋고 커핑 경력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거의 뭐 20년간 그곳에 온 사람들도 있고요. 세계 챔피언들도 초청받아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곳에서 커핑을 해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100점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도 맞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기다. 그리고 BOP 샘플을 받아서 한국에서 먹어보면은 이게 뭐 좋긴 좋은데 95점까지는 아니지 않나, 96점 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걔들을 놔두고 따로 굉장히 집중해서 커핑을 해보면요, 그 안에서도 서로 간의 상대적인 등수의 차이가 납니다. 좋은 애들은 더 좋은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피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셔서 해보시면 서로 커피들 간의 순위가 매겨질 겁니다. 나에게 1등인 커피는 이거, 10등인 커피는 이거. 그래서 지금 딱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90점인 커피, 93점인 커피, 96점인 커피, 그리고 98점인 커피, 이런 것들이 상상이 갑니다. 저도 예전에는 노트를 많이 쓰고 어떻게든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무조건 노트를 많이 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노트는 퀄리티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노트를 썼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점수랑도 연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SC에서 주장하는 어떤 바에 의해서면 정동평가나 뭐 묘사나 이런 것들은 또 분리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정말 좋은 커피를 마주하게 되면 노트가 그냥 나옵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커피를 마주하게 되면 분명히 무언가 많은 것들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커피에서 의도적으로 노트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치게 되고 혼돈스럽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 쓰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이 향에 집착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가격이 싼 커머셜 커피를 6개를 깔아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커피당 수많은 휘황찬란한 노트를 쓰고 점수를 88점을 주고 있었어요. 결과가 오픈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감각이란 선입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향에 집착하지 마시고 향은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신 뒤에 향 말고 다른 요소들을
것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거의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못했었는데 향미의 복합성, 바디, 여운 이런 것들을 향미와 함께 좀 고려할 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실수할 일이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솔직히 노트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스민 향이 느껴진다고 해서 누가 와서 그 커피에 자스민 향이 안 느껴진다, 넌 틀린 거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자스민 향은 아니니까. 하지만 브라질 커피를 다 두고 막 매번 커핑하는데 10개의 커피가 있고 9개가 게이샤이고 하나가 브라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 브라질 커피에서만 자스민 향을 느끼고 다른 게이샤에선 자스민 향을 못 느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평소에 느낀 자스민 향이 어쩌면 사람들은 견과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너무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틀리면 지적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저도 유독 글을 쓰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유독 맞춤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영어도 어떤 문장을 살짝 잘못 쓰게 되면 바로 DM이 와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커핑 모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나 이 동양 분들이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영어를 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래서 틀릴까봐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트를 틀리는 사람보다 틀렸다고 무안 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싫다고 그 커피의 퀄리티에 그게 반영되면은 애매해진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한때는 저도 퀄리티를 제 호불호에 따라서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선입견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커피는 선이 넘었네요. 발효치가 납니다. 그래서 85점입니다. 그래서 발효치가 강하고 산미가 찌르고 막 이런 느낌이 나면은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깨진 날이 있습니다. 바로 COE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커핑을 했을 때였어요. 분명히 어떤 커피에서 발효치가 너무 심하게 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헤드 저지에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까지 찌르는 산미와 발효치가 나는 커피는 사실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 왜냐면 이건 COE니까 클린컵이 중요한데 이건 클린컵이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어떤 분석이 아니라 나는 좋은데? 라고 그냥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나는 밸런스 나쁘다고 느끼지 않는데? 라고 하고 끝이 나고, 나는 그 발효치가 아니라 너무 과일량이 슈퍼 프루티한데? 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처음 커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 많은 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COE에서 커핑을 하면서 배웠던 굉장히 멋진 게 뭐였냐면, 그 발효치라는 게 프로듀서가 의도한 것이라면 부정적인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컵들 간의 차이를 그때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일관되게 그런 발효향들이 난다면 프로듀서가 의도한 것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나는데 몇 가지는 안 나고 편차가 난다면 그것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국 COE를 심사할 때였는데, 그때 딱 2등인 커피가 그랬어요.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은 슈퍼 프루티하다 94점, 95점을 줬고, 저는 그 당시에 COE를 처음 간 것이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치가 느껴지면 이유막론하고 88점을 줬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홍콩이나 이쪽에 온 친구들이 그 커피에 79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가 1등이 못 됐었거든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막 장난스럽긴 했지만 홍콩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 때문에 1등이 못 됐다라고 했고, 근데 갑자기 홍콩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토미, 니는 그거 좋았냐? 그러길래 난 안 좋았지, 그래도 점수는 잘 줬다 라고 하니 갑자기 걔들이 되게 큰 소리로 저보고 fucking lia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니 같은 놈들 때문에 전 세계에 이런 발효치 가득한 커피만 참으면 책임질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핑 점수,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바가 커피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커핑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수에 딱 처음 오픈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저려보면서 왜 게이샤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게이샤가 유행이다,
잠깐 떴다가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게이샤가 유행이나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에서 스타벅스 커피로 흐름이 생겼고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런 흐름이 생겼다면 제4의 물결일 수가 있는 게 저는 게이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나은 등급의 스페셜티 커피보다 더 나은 등급의 뭐 파인 커피, 하이엔드 커피라는 어떤 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이 모든 시장을 만든 것이 게이샤거든요. 그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 카페나 개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이샤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게이샤라는 품종이 농부들이 노력하는 만큼 더 맛있어지기도 하고 더 좋은 때로와에서 자라면은 그게 또 반영이 돼요. 투명하게. 거기에 더해서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즉 어떤 카르텔들이 자기들이 이 대회를 다 조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갑자기 정말 좋은 곳에서 커피가 생산돼서 나오면 그 농장이 1등을 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증거 중에서 하나가 작년 2023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인 또뚜마스죠. 만약에 투명하거나 공정성이 없었다면 늘 에스메랄다와 엘리다가 1등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뚜마스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게이샤라는 품종이 더 희소해지고 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이유이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양 느낌이 나오면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못 주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커피에서 그 정도 텐션의 향들이 나오면 거의 9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양은 티가 나고 가양은 시간이 지나면 뭐 향이 사라지고 밸런스가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향이 일반 커피에 나온다면은 거의 점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점수를 주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E나 BOP 이런 대회에서는 인퓨즈드 커피나 뭐 컬처링 커피들을 좀 배제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따로 이 커피들만을 위한 대회를 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 제가 이런 가공을 하는 프로듀서들을 만나보면 조향사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인퓨즈 커피나 이 가양 커피들을 너무 싫어하고 문제 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클래식으로 돌아옵니다. 가양 커피로 입문을 하고 클래식한 커피로 다시 또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이런 것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 커피 점수는 이 시스템에서는 저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반에 저도 커피 시작한 초반에는 그런 것에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커피를 사보면 노트들이 있잖아요. 로스터들이나 뭐 생두에 그걸 안 보고 먹어보고 그 노트에 제가 이제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점수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막 점수를 주면은 완전 따라가려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좀 멈추게 된 계기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랑 커피하면서 좀 멈추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사실 중에서 하나가 유명한 커퍼들, 유명한 그린빈 바이어들이랑 커핑을 해보면 그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너무 이제 노트를 똑같이 맞추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커피 한 잔에서 너무 세밀한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그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커핑은 자기 증명보다는 공감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노트를 쓰더라도 진짜 커핑 못한다가 아니라 존중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있는 문화권에서는 저 사람들이 쓴 노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이제 공감받기 쉬울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하는 게 다르겠죠.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회 같은 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었고 잡채 같은 맛이 난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커피를 드시다 보면은 보통 커피 향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상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먹던 어떤 것과 연관이 가장 빨리 지어져요. 예를 들어서 발효치가 정말 강한데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높은 그런 커피들은 카카오 닙스 같은 향이 팍 다가옵니다. 아니면 춘장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요. 그럴 때는 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크 초콜릿, 와인이, 트로피컬 이런 노트들로 세분화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큰 덩어리이고 노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덩어리들을 해석해서 적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향이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를 보고 이제 그 노트들을 빼서 쓸 수 있게 되면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맛과 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커피를 맛보기 전에 무엇을 마셨는가, 무엇을 맛봤는가도 중요하고 로스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물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커피가 디게싱되는 과정에 따라서도 향들의 이 미묘한 톤들이 다 달라질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와 점수가 달라도 잘하는 바이어들이 기가 막히게 통일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매하고 싶은 커피입니다. 노트와 점수가 달라도 등수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바이어들은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들과 점수와 노트가 다른 것은 맞추면 되지만 등수가 많이 다르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1등과 내가 좋아하는 1등이 완전 반대라면 훈련을 좀 잘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커핑 그리고 좋은 커피 찾기 참 힘드시죠? 저희가 거의 7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커피 도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자인 팀원이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열심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가 이제 먹고 나면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이 커피 도감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다 기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도 적어도 이 앱에서는 여러분들이 드신 커피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트들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피가 도감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볼 수가 있고 내가 마셔보고 싶은 이런 커피들이나 트렌디한 커피들이 있으면 그 커피를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도 도감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놀러 가시고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커피 맛집을 찾고 싶으시면 이 로스터리 지도를 들어가서 내 위치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주변에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 도감에는 탐험가 랭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등이 의사인 민영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등인 사람이 중학생인 승찬입니다. 커피 도감으로 빼먹지 않고 지금 판매되는 이런 주옥 같은 제철 커피들을 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